기술의 세계에서 영원한 퇴장이라는 게 있을까요?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말했던 낡은 하드디스크와 그저 소모품인 줄 알았던 작은 메모리들이 지금 AI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복귀하고 있죠. 그들이 써내려가는 반전 드라마와 그 속에 숨겨진 투자의 기회를 이곳에서 함께 뜯어보려고 합니다. ETF의 재료가 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이곳은 국제금융로 활길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가가 2,900%나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메모리 기업이죠. 샌디스크인데요. 우리 회사에서 하나쯤 볼 수 있는 USB를 만드는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오늘은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예, 요즘 샌디스크가 너무 핫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샌디스크뿐만 아니라 뭐 실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스토리지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AI라는 것이 이제 탄생하면서 벌어진 일들이고요. AI가 나오면서 우리가 예전에 갖지 않았던 데이터들이 네. 엄청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다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문서라든지 네. 영상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다였었잖아요. 근데 AI라는 걸 만들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데이터들이라는 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AI를 학습시키면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리고 거기에 가져야 되는 파라미터들, 또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이렇게 모델을 만든 다음에 추론을 할 때 이전에 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데이터들도 네. 있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았던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것을 갖다가 담아둬야 할 메모리 수요가 역시 같이 늘어난 거죠. 교수님 말씀이 정말 정확합니다. 요즘 뭐 AI 만물설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진짜 온통 투자 트렌드가 AI 쪽으로 좀 쏠려 있거든요. 누구시죠?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껴들어서.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하나로 ETF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철 본부장입니다. 오늘 뭐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워낙 네. 재밌는 주제로 촬영한다고 하길래 저도 이제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잠깐 끼게 됐습니다. 예. 네, 본부장님과 함께 세 분 저를 포함한 세 명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한번 네. 풀어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 한번 AI 만물설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시면요. 두 분도 AI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이 체감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많이 쓰거든요. 방송 준비할 때도 많이 예. 찾아보는 편인데 교수님이랑 본부장님도 뭐 챗GPT, 제미나이 많이 쓰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업무하는데 요즘 이제 점점점 AI 의존도가 높아지기도 네. 했는데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하면은 심지어 이제 AI로 이제 뭐 사주도 보고 그다음에 맞아요. 자녀 상담도 지금 AI가 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뭐 상담료나 예. 네. 사주 보는 값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잘 됐네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 교수님도 좀 많이 쓰시겠죠? 예, 며칠 전에 제 네. 중간고사를 학생들한테 봤는데 그 중간고사 시험 문제 출제를 갖다가 AI한테 시켜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받았습니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학생들에게 큰 불만이 없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요즘 학생들이 과제나 어떤 뭐 논문을 쓸 때 당연히 이제 AI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게 좀 티가 나나요? 아니면 이제는 티가 안 나나요? 처음에는 진짜 좀 티가 났어요. 이게 네. AI의 문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티가 났는데 지금은 뭐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 그리고 수준이 워낙 높아져가지고 이게 되게 어려워졌죠. 그럼에도 교수님만의 이거는 좀 내가 구별할 수 있어 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문체나 이런 거에서 약간의 티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부분 굉장히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모였을 것 같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 같은 것들은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모이지 않을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정말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예, 뭐 얘기가 좀 샜지만은 좀 다시 좀 본론으로 좀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챗GPT나 그런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폰이나 PC에다가 어떤 간단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작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는 폰이나 그 PC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 같은 기술도 좀 있지만 서비스의 핵심은 클라우드 기반의 AI, 즉 질문을 입력을 하면 인터넷을 타고 가서 데이터 센터, 거대한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서
거기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기까지 저는 얼마나 많은 산업들이 여기에 엮여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동하기 위한 어떤 전력 인프라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AI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기술 분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반도체나 에너지 그런 전 산업들을 이제 뒤흔들면서 새롭게 재편되는 어떤 거대한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맞아, 정말 여러 산업이 촘촘하게 엮여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인텔의 뭐 CPU가 대명사가 아니었나 싶은데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 GPU도 있고 또 하이닉스의 HBM도 있고 하잖아요. 다 반도체라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좀 개념을 구별짓고 싶어요. 네, 조금 얘기가 길어질 텐데요. 네. 처음에 만들어진 그 컴퓨터는 네. 폰 노이만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연산을 하고,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파트를 갖다 이제 CPU라고 해서 분리를 해놨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들 갖다 메모리라고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요 두 개는 칩으로 각각 만들어져가지고 PCB라는 기판 위에서 만나게 되죠. PCB 기판 위에서 만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통로가 있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 안에서는 서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얘와 얘 사이의 대화의 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게 이제 폰노이만의 기반의 컴퓨팅이고 폰노이만 바틀렉 병목이라고 네. 부르는 거죠. CPU를 만들던 회사 잘 아시는 인텔, 음. AMD 아주 큰 대형 회사가 됐죠. 메모리를 만드는 주로 쓰는 메모리가 이제 DRAM이었는데 네. 만드는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새 회사가 이렇게 산업이 그렇게 컸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폰노이만 컴퓨팅 시대가 이제 서서히 져가고 AI라는 새로운 방식의 컴퓨팅 시대가 열린 거예요. CPU를 로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왜 로직이라고 부르냐면은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배웠을 텐데, 참, 앤드 참이면은 참이고, 참, 앤드 거짓이면 거짓이고. 머리가 그렇죠? 아파진다. 예, 부울연산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푸는 겁니다. 얘가 하는 일은. 스위치를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풀어내는 게 이 로직이라는 놈이 하는 일이고, 이 메모리라고 하는 놈은 뭘 했냐면은, 그냥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통에 물이 가득 찼느냐, 안 찼느냐. 요것만 물통을 잔뜩 담아놓고, 네. 그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AI라는 건 좀 다릅니다. AI라는 거는 사람의 두뇌 구조를 갖다가 본따서 만들었는데 네. 신경망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어져 있어요. 천만 개의 신경 세포들이 각각이 어떻게 강하게 결합의 강도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어려서부터 우리가 책을 읽든지 뭘 경험을 하든지 하면서 그 강도를 다 기억을 하는 게 바로 두뇌입니다. 그 방식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우선은 그 두뇌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것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 학습을 위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행렬 아시죠? 행렬. 행렬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LLM이라고 한다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런 랭귀지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숫자화해가지고 토큰화해가지고 그 행렬 연산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주장창. 거기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불러서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HBM이었던 거고. 그리고 행렬 연산은 그냥 단순한 계산이잖아요. 엄청 단순한 계산이잖아요. CPU는 단순한 계산을 하는 애가 아니에요. 네. CPU는 주로 계산도 하지만 주로 뭘 하냐면 이런 지시를 하는 애예요. 너 우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그래 계산할 거 가져가 계산하고 이 지시를 하는 애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계산만 잘하는 GPU를 붙여가지고 그 두 개를 PCB에 붙이는 게 아니고 인터포저라고 하는 반도체 방법을 만든 굉장히 길이 많은 에다가 붙여가지고 만든 거죠. 네. 그걸 만든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가 어. 된 것이고요. 네. 데이터 센터 내부에 들어가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사진으로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거대한 그 기계들이 엄청나게 줄져 그쵸. 빼곡하게 있는데 그 안에 전부 다 GPU가 꽉꽉 채워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GPU를 엄청나게 팔아야 되니까 지금 같은 엔비디아의 위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엔비디아가 핫할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이라는 게 GPU, 그러니까 챗 GPT가 나오면서 네. 무엇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큰 회사들, 잘 아시겠지만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클로드라든지 엔서픽이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네. 이걸 만들기 시작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를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설계하는 회사는 엔비디아, 만드는 회사는 TSMC, 거기에 메모리 공급하는 회사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네.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면 뭐 반도체 하면은 SSD, HDD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메모리라고 하면은 네. 메모리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D램입니다. 네. 약간 물통 비유로 했는데 그런 그 D램이 있고 또 우리가 흔하게 살 수 있는 메모리가 뭐냐면은 USB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반도체 기술로 만든 거는 큰 상품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두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D램은 빨라요. 저장을 하고 묻는 걸 돌려주고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낸드는 상당히 느립니다. 네. 그게 속도가. 특히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걸 달라고 했을 때 주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D램에 비해서는. 네. 그렇지만 낸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 용량을 엄청나게 크게 늘릴 수가 있어요. 낸드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낸드를 어디다 썼냐 하면은 오랜 기간 저장을 해야 되는 것들 특히 노트북 보면은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 하드디스크는 옛날에는 이제 자기 디스크판이 돌면서 이렇게 네. 저장하게 만드는데 그걸 HDD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좀 느립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SSD, SSD가? 스테이트 디바이스가 조금 그거보다 빠르죠. 네. 근데 HDD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조금 더 빠르고 네. D램보다는 한참 느리지만 굉장히 많이 싸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롱텀으로 저장하는 그런 컴퓨터의 그 저장 기구로서 SSD를 만들어가지고 쓰게 된 거죠. 그러면 HDD 같은 기술이 이제는 좀 죽을 것이다. SSD도 워낙에 가격 차이가 많이 생기지도 않고 가격 차이도 줄어들었고 워낙 빠르니까 SSD가 좀 대세로 떠오르다가 이제 다시 HDD가 예. 반전을 맞았어요. 이게 없어서 못 사는 정도인데 예. 이건 어떻게 생겨난 거죠? AI라는 시대가 생기면서 네. 생긴 현상이거든요. AI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안 쓰던 엄청나게 많은 수요의 데이터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SSD에다가 전부 다 저장한다. 그러면은 금액적으로 너무 커지는 비용이 거죠. 너무 많이 비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HDD까지 가는 것이고 반도체 이 컴퓨팅 쪽에서 뭐라 그러면 메모리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 메모리 우리말로 계층 구조, 네. 계층 구조라고 해서 가격이 비싼 것을 조금만 쓰면서 성능이 좋게 할 수 있고 가격이 싸지만 많이 써가지고 가격 대비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쓰게 효율성을 되죠. 높이기 위한 가성비를 높이기요. 가성비를 높이기. 예, 가성비. 그러면서 HDD가 지금 다시 각광을 받게 되는데 그걸 보기 전에 SSD가 왜 갑자기 각광을 받으면서 네. 샌디스크가 올라가게 되는지 좀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학습을 시켜서 AI를 만들잖아요. 네. 학습을 열심히 시켜서 AI를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어떤 GPU를 갖다가 만들었었는데 이게 조금씩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은 추론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갔어요. 추론은 뭐냐면은 열심히 공부시킨 머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게 만든다든지 로봇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머리를 쓰게끔 하는 것. LLM에서 보면은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럼 대답을 하잖아요. 그 과정이 추론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냥 그 과정을 갔을 때 갑자기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내가 질문을 계속하면은 질문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그 이전의 질문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들은 그렇게 DRAM처럼 빠르게끔 계산을 나한테 돌려주진 않더라도 오랫동안 계속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점점 늘다 보니까 그러면 HBM이라는 건 엄청 비싼 메모리인데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네. 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ICMS, 인퍼런스, 네. 추론이라죠. 인퍼런스, 컨텍스트, 네. 메모리 스토리지라는 걸 갖다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응하는 회사가 바로 샌디스크였었던 거고. 주가만 봐도 사실은 그 얼마나 그 재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네.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25년 초만 해도 불과 36달러였는데 AI 수혜주로 네. 저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얼마 전에 뭐 900달러 넘어섰고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1000달러가 넘어섰더라고요. 지난해 4분기에 보면은 뭐 전문가들의 예상치의 네. 실적을 2배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실적도 발표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국 AI 메모리 반도체 ETF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기업들을 탑4로 해서 비중이 있게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 그냥 수업 들으시는 게 아니라 다 목적이 있으셨군요. 모든 거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이 샌디스크 목표 주가가 에버코어
$1,500에서 $2,600까지 내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샌디스크 하면은 사실은 뭐 일반 소모품 만드는 그런 회사로 좀 인식이 됐거든요. 뭐 흔히들 쓰는 USB나 뭐 아니면 뭐 SD 카드나 그런 만드는 회사인데 과거에 좀 생각을 해보면 카메라에 들어가는 샌디스크 카드 그런 거 쓰다가 갑자기 에러 나면은 또 괴롭고 네. 그다음에 OS의 호환성 문제로 뭐 속을 좀 썩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USB 같은 거는 그냥 싼 거 그냥 사서 맞습니다. 쓰다가 맞아요. 고장 나면은 그냥 다시 사면 되지. 이런 단순 소모품이란 인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샌디스크 같은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뛰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놀랐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다이소도 너무 싸게 팔고 맞죠. 대중적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했는데 정말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예, 예. 반도체라는 네. 사람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된 팹이 필요합니다. 네. 팹이 지금 만드는 그런 어떤 최첨단 로직을 만드는 팹을 지금 한 20조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미 짓고 있는 캐파라는 게 있는데 이 캐파가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이 정도만 만들면 되겠지 하고 만들어놨던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AI가 되면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있는 걸 다 달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캐파를 1%만 넘었더라도 이 만든 시스템 업체 쪽에서는 그래? 그럼 빨리 사야 돼. 돈 얼마 줄 테니까 다 내놔. 오.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가 이 영업이익률이 한 70%를 넘어서게 되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도 이 스토리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낸드를 만드는 회사가 여럿이 있는데 네. 낸드의 가장 큰 캐파를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이고 그다음이 이제 SK 하이닉스 키옥시아라는 옛날에 도시바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그리고 샌디스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샌디스크의 주가가 이들에 비해서 훨씬 빨리 뛰었던 거 뭐냐면은 네. AI 시대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쓰던 낸드를 빠르게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이 쓸 수 있는 SSD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추론 쪽에 쓸 수 있는 SSD, RCMS 시스템을 갖다가 같이 개발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빨랐죠. 샌디스크가.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이고 샌디스크 이제 기업의 그 흥망성쇠 네. 이걸 좀 보면은 인생을 좀 배우는 게 좀 오. 있습니다. 돈 버는 반드시 승리한다. 네. 이런 말이 이 기업에 딱 맞거든요. 존중하며 버티기. 아 진짜 그런 뜻이었네요. 아니요, 좀 순화한 겁니다. 아, 네. 뭐 여기 한 2008년도에 샌디스크가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어렵지만 삼성전자가 우리 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그때 환율로 보면 한 6조 5천억 정도 되는 돈인데 거금을 제시하면서 인수 제한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오.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무조건 팔겠지. 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샌디스크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다. 왜요? 아마도 이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이런 절체절명한 이 순간에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AI로 검색을 좀 해봤더니 네. 본인들의 기술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했다. 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치를 믿고 좀 끝까지 버티는 이런 뚝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뚝심이 되게 놀라울 따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이 후에 이제 170억 달러에 샌디스크를 인수하게 되죠. 3배 정도 더 높인 금액으로. 170억 달러 정도면 만족했나 봐요. 예, 그렇죠. 네. 웨스턴 디지털 관련해서 또 ETF 구성 종목에 좀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 ETF 구성 종목에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음. 그 웨스턴 디지털에서 샌디스크가 분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상장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분사하면서 이게 샌디스크에는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2025년 AI 열풍이 불자마자 이제 고수익 기업용 SSD 그리고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용 최첨단 SSD 여기에 집중하면서 지금 같은 엄청난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 삼성전자가 샌디스크를 인수했다면 지금의 반도체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비슷한 사건이 사실 있었죠.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갖다가 인수했죠. 처음에 10조 정도 아마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별로 이거 잘못 샀다고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내부에서 문책을 나가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죠. 네. 그 인수가 아주 신의 한 수였다. 왜냐하면 그 인수분이 솔리다임이라는 회사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엔터프라이즈 SSD를 만드는 회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뭐 SK에 굉장히 큰 돈을 벌어다주는 회사가 됐죠. 예. 그러면 이렇게 샌디스크는 존중하며 버텨서 성공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는 것 같거든요. 바로 인텔이 아닐까 싶은데 인텔은 CPU만 정말 죽어라 파는데 그 수혜를 온전히 막 받고 있진 못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정말 주가가 많이 뛰긴 했더라고요. 그거를 네.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텔이라는 회사는 그 폰모이만 컴퓨팅 시대에 네. 왕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은 우리가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그냥 리스펙트하는 회사예요. 그냥 반도체 역사다라고 보는 회사인데 그 CPU에 너무 매몰됐던 거죠. CPU라는 거는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기술이었거든요. 사실 기술의 최첨단의 공정을 사용해야 되고 쭉 그걸로 가면서 첫 번째 실수는 인텔의 실수는 그 모바일 시장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 시장을 너무 우습게 봤죠. 뭐 만들기도 쉬운 걸 저걸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라고 해서 전기를 덜 써야 되는 게 큰 거였거든요. 모바일에서는. 근데 그 시장을 갖다 되게 우습게 보는 바람에 그 시장을 온전히 애플하고 퀄컴한테 뺏겨버리죠. 그러면서 한번 주저앉았고 결정적으로는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죠. 모든 시스템에서 AI를 써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AI 가속기를 만들던 그 회사에 온전히 가면서 기존에 쓰던 폰노이만 시장에는 딱 정해져 있는 만큼의 수익 시장에 그다음에 거기다가 모바일까지 못한 회사. 그러면서 인텔은 엄청나게 추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불대까지 주가가 떨어졌는데 아마 어제 오늘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80불 가까이 했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AI가 이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학습 시장에서 각광받던 GPU 말고도 CPU가 정리를 해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GPU는 계산만 죽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약간 정리를 해줘야 될 게 있고 그거에 CPU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AI 시장에 CPU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 그리고 AMD 두 답이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갖다 보게 되죠. 그러면 AI 시대에서는 CPU보다는 GPU지만 이제는 CPU도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각광을 받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AI 시대에서는 뭐 CPU가 각광받다가 GPU가 각광받다가 모두가 필요했다가 이런 것 같은데 GPU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GPU라는 건 기본적으로 왜 만들어졌냐면은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게임 같은 것들을 하면은 화면이 굉장히 빨리 변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변하게 만드냐면은 화면에 각각의 화소들이 어떤 색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작은 다각형들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화소의 색깔을 갖다가 하게끔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행렬연산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행렬연산을 계속 그 수많은 화소를 갖다 처리하기 위한 행렬연산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다른 일 안 하면 돼요. 그냥 그 행렬연산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게 GPU가 탄생해가지고 쭉 코어넣다 보니까 이 바로 AI에 딱 맞는 거죠. AI도 행렬 연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학습에서는 행렬 연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딱 맞아서 그럼 GPU가 CPU 다른 기능을 뺀 GPU라는 게 훨씬 더 가성비도 좋고 좋겠다라고 해서 쓰이게 된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거기에 수혜를 직접 받게 됐냐? 물론 AMD도 같이 GPU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AMD는 GPU와 CPU를 같이 만듭니다. 두 개를 다 만드는 회사인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이것이 인공지능에 쓰일 것 같다라는 예상을 굉장히 일찍부터 했어요. 그 AI 알고리즘이 결국은 행렬연산이고 결국은 그렇다면 GPU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GPU를 갖다가 그래픽만 뿐이 아니고 범용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쿠다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 쿠다 시스템을 공짜로 학교마다 다 갖다 주면서 자 이걸로 써봐 하고 그걸 갖다가 일찌감치부터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 칩을 사용해가지고 AI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뭘 가지고 짤까? 당연히 쿠다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쿠다로 짜고 거기에 나오는 정보들 같은 것들 갖다가 엔비디아가 받아서 그것들 갖다가 다시 바꾸고 자기 시스템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게 뻥 터지는 순간에 누구든지 다
엔비디아의 GPU만 쓰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엄청나게 되고 요즘 뭐 젠슨랑 한국에 오시면 네. 아주 그냥 대통령도 나오시고 뭐 네. 기업체 총수들도 다 모두가 총출동하고 총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2000년대 초반에는 조용히 한국의 용산에 와가지고 뭐 강의하던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비교해 보면은 정말 격세지감이다. 그쵸. 지금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음. 거죠. 요즘에는 뭐 뉴스나 이런 시절도 있었다 하면서 재구성해서 만든 영상도 많더라고요. 용산에서 젠슨왕이 네. 열심히 영업을 하고 맞습니다. 정말 이런 때도 있었구나. 네네. 막 깐부 회동만큼이나 더 충격적인 뭔가의 장면을 예. 마주한 듯 했어요. 결국 그래픽 카드가 탄생하게 된 거는 네. 그러니까 CPU는 너무 비싸고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단순한 계산을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반도체는 이 면적이 돈이거든요. 거기다가 굳이 집어넣어야겠냐 네. 이런 단순한 계산을 하니까 너는 빠져 있어라라는 거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걸 젠슨왕이 잘 캐치한 거죠. 그래서 내가 요 카드를 이렇게 그래픽 만들게 것을 만들어서 팔면 되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때마침 게임이라는 시장이 이제 3D 게임이라는 시장이 갑자기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게임방, PC방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사양의 컴퓨터가 있어야지 게임이 잘 돌아가니까 좋은 GPU를 갖다 꼽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흥하게 됐었죠. 젠슨왕이 한국에 PC방이 없었으면 지금의 엔비디아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예. 네네. 결국에는 저는 이제 뭐 투자하는 본부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런 투자는 거대한 이런 산업의 거대한 흐름을 잘 잇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ETF 상품들도 그런 흐름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피지컬 AI 관련된 대표 기업들 글로벌하게 그런 걸 투자하는 ETF도 내놨고요. 그다음에 K 반도체, 네. 그다음에 K 휴머노이드. K 휴머노이드는 이제 그 현대차 같은 네. 그런 기업들. 저희가 치열하게 리서치하고 공부하면서 나름 이제 확신이 든 거는 AI 산업의 다음 병목은 바로 스토리지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런 AI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줄 그런 기업들이 차세대 어떤 주도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얘기한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도 생각하면 리서치 좀 시작했을 때 네. 샌디스크부터 좀 사놓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후회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죠. 늦지 않았다. 예.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그 ETF는 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집중하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국내 반도체 기업 쪽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이제 그 K 반도체라고 해서 국내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투자하는 K 반도체 ETF가 저희 상품에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명 반도체 칩스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대한 정책적 파도를 사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미국 본토에 이제 공장을 짓고 생산하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한테 수조 원대의 보조금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 정책인데요. 단순한 기업의 뭐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중심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들은 오늘 말씀드린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샌디스크 그런 미국의 현지 업체들일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전에 인텔이 뭐 존버했다, 이제 존중하지만 버텼다, 뭐 이러지만은 CPU 시장에서 좀 고전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근데 지금 뭐 이 칩스법을 통해서 역시 이제 뭐 파운드리나 제조 분야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부활의 기회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책이 만들어낸 이런 새로운 기회에 그 최전선에 있는 미국 기업에도 좀 주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도 너무 좋지만 칩스법이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네네. 미국의 기업들에도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스토리지 관련된 기업들의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이들의 역할은 앞으로 이렇게 쭉 이어질까요? 아니면 가다가 꺾일까요? 아니면 더 강해질까요?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좀 궁금해요. 당분간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데이터 양이라는 게 있었는데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데이터들이 엄청난 네. 수준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기 그쵸.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캐파에 비해서 전부 다 오버부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가성비 높게 쓸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메모리들을 갖다가 이 렉과 렉 사이에 있는 메모리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볼 수 써보자. 이제 그게 이제
CXL이라고 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기술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RCM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화 나눈다든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인프라 추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을 HBM이라든지 DRAM 같은 비싼 데 하지 말고 랜드 프레시 해보자. 되도록 랜드 프레시도 HBM처럼 쌓아가지고 네. 주변에 두자. 그래서 HBF, 하이 밴드위스 프레시 메모리 뭐 이런 걸 만들어보자. 뭐 이런 방향성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이 다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적은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최소한 쓰면서 효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들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산업들이 발전해 나가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고 있지만 좀 주목을 해야만 하는 강해질 영역이 있다면 어디 쪽일까요? 지금 아무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 AI를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느냐,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느냐, 파스칼 추론의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이동 속도를 늘리느냐의 네.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칩과 칩 사이에 구리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이동하면은 느리니까 광통신. 그렇죠. 빛을 네. 이용해서 해보자는 코-패키지드 옵틱스, 그래서 CPU라고 그러는데 그와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인터포저라든지 아니면 3D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 거기에 필요한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장비라든지 어떤 그런 패키징 업체 회사들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AI라는 거는 AI 팩토리라고 불리는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고 송배전하고 뭐 이런 기업들 또 하나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들이 반도체라는 게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열이 발생하면 반도체 성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열을 어떻게 식혀줄 것이냐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 발열을 갖다 잡아주는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소재라든지 아니 구조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이 또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게 너무 많네요. 네. 네, 결국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AI 시대의 투자는 뭔가 병목을 찾아내는 숨바꼭질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뭐 GPU, HBM, 그리고 지금은 스토리지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같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AI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다음 병목 구간은 그 핵심 열쇠가 바로 오늘 얘기했던 메모리 반도체 네. 밸류체인 그리고 스토리지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복잡한 공학적 메커니즘을 매번 공부해서 뭔가 대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로 ETF가 그 공부를 지금 대신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하나로 미국 메모리 AI 반도체 탑4 플러스라는 ETF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흐름을 읽을 줄 안다면은 사실은 그 흐름이 모이는 목 있잖아요. 그 몫에 미리 자리를 잡아서 네. 그런 자리 잡는 것이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길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하나로 해결하자. 그렇죠. 그렇죠. 투자는 하나로. 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정말 알차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정보를 쏟아내주셔서 좀 피곤해 보였어요. 어떠셨나요? 예, 저도 본부장님하고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네. 대화하느라고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지금 말씀 중에서 나왔지만 굉장히 지금 빨리 변합니다. AI가 나오면서 어떤 때는 CPU가 죽었다, 어떤 때는 CPU가 살아났다, 갑자기 SSD가 살아서 나오고 HDD가 다시 뜨고 이런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어떤 기술의 발전을 잘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투자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산업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흐름을 한눈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 하나로 ETF가 네.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랍 속에 작은 USB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AI 제국의 거대한 인프라까지 만들고 있는 반도체의 찐 매력에 푹 빠진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내 투자의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게 진리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의 기준을 좀 명확히 얻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ETF의 재료가 되는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산업의 이야기로 국제금융로 팔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